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맡겨야겠다. 윤 씨 부인이 노란 보따리를 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지요. 삼배도 무명도 아닌 곱디고 온 명주천. 그것도 매듭이 세 겹이나 묶여 있었으니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따리를 맡기겠다는 말이 나오기 불과 1시경 전, 이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도둑년들! 안방이 뒤집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늘 두 며느리를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던 윤 씨 부인이 갑자기 보따리를 끌어안고 악을 쓰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넌 누구야?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첫째 며느리 최 씨의 입이 벌어졌고 막내 며느리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늘 인자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두 며느리를 도둑년이라 부르고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은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서 시작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뚝. 안방 문턱에 놓인 노타로 뚜껑이 미끄러지며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에 고개를 든 것은 안방 안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소리의 주인인 윤 씨 부인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윗목에 앉아 치마폭 위에 올린 노란 보따리를 쓰다듬고 계셨지요. 삼배도 무명도 아닌 곱디고 온 명주천으로 쌓여 있었는데 매듭이 세 겹이었습니다. 보통 보따리라면 한 겹이면 될 것을 세 겹을 묶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윤 씨 부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그 매듭을 더듬을 때마다 안에서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으니 두 며느리의 귀가 쫑긋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첫째 며느리 최 씨의 눈이었지요. 어머니, 그 보따리에 뭘 싸셨기에 그리 애지중지하십니까? 목소리는 꿀물에 적신 듯 부드러웠으나 무릎 위에 포갠 손끝이 보따리를 향해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입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것이었지만 손끝은 이미 보따리 안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막내 며느리 연하는 최 씨보다 한 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은 다문 채 노타로 앞숯을 부직갱이로 고르고 있었는데 숯이 부서지며 틱 소리가 났고 작은 불꽃이 연화의 턱 아래를 붉게 물들였지요.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최 씨와 연화가 바라보는 곳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드셨지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는 눈이 또렷했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최 씨가 찰나 고개를 돌릴 정도였지요. 치매가 들었다는 시어머니의 눈이라고 하기엔 그 깊이가 지나치게 맑았으니 최 씨로서는 무엇인가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다. 윤 씨 부인이 보따리 위에 손을 얹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끊겼지요. 입이 반쯤 열린 채 시선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마치 방금 하려던 말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동자만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지요. 아까 그 또렷했던 눈빛이 거짓말처럼 흐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였더라? 윤 씨 부인이 보따리를 내려다보셨지요. 내가 왜 이걸 꺼냈지? 말꼬리가 흩어졌습니다. 또렷하던 눈에 맑은 우물 위로 모래를 한 줌 뿌린 것처럼 흐림이 번졌지요. 방금 전까지 두 며느리를 꿰뚫어보던 그 날카로운 눈이 이제는 제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미간이 좁아졌지요. 어머니, 농치시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윤 씨 부인이 갑자기 보따리를 양손으로 꽉 껴안았지요. 눈이 커지더니
두 며느리를 번갈아 쏘아 보셨습니다. 이거 내 거야. 목소리가 확 높아졌지요. 아무도 손대지 마, 도둑년들. 최 씨의 입이 벌어졌고 연화의 부직갱이 손이 얼어붙은 듯 멈추었지요. 아까까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악을 쓰며 두 며느리를 도둑년이라 부르고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넌 누구야? 윤 씨 부인이 최 씨를 손가락으로 찍으셨지요. 내 며느리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2명입니다. 원래 2명이었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의 얼굴은 지극히 진지했습니다. 떨리는 손과 달리 보따리를 껴안은 팔뚝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 빼면 영락없는 망령든 노인의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최 씨가 다가가려 하자 윤 씨 부인이 몸을 획 뒤로 빼며 보따리를 등 뒤에 숨기셨습니다. 그 몸짓이 어찌나 날랬던지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빼앗길까봐 감추는 것과 꼭 같았지요. 오지 마, 도둑년이 또 온다, 도둑년이. 최 씨가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시선이 보따리를 한 번 스치고 지나간 뒤 이를 악물었지요. 입 안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삼킨 것입니다. 보따리가 아니었더라면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을 것이지요. 그러나 최 씨의 눈은 시어머니의 등 뒤에 숨겨진 노란 천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니 그 한 끗 차이로 참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부직갱이를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보겠습니다. 표정이 어지러웠지요. 놀란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보따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 소동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한참을 도둑년 소리를 지르던 윤 씨 부인이 뚝 멈추었습니다. 조용해졌지요. 보따리를 껴안은 채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두어 번 깜빡이고 방 안을 둘러보셨는데 뭔가를 찾는 눈이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다시 확인하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최 씨. 연화. 또렷했지요. 조금 전 도둑년을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밥상머리에서 젓가락 놓인 방향까지 바로잡던 그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같은 입에서 이토록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들었고 연화도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느냐?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화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오므라들었지요. 윤 씨 부인이 보따리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까처럼 껴안은 것이 아니라 양손을 가지런히 보따리 위에 얹으셨지요. 떨림은 없었습니다. 도둑년이라 했느냐? 최 씨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윤 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참을 보따리만 내려다보셨지요. 노타로의 숯이 딱 소리를 내며 갈라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누르고 있는 침묵이 숯불 소리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 같구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자꾸 이런다. 멀쩡하다가도 안개가 들어오듯이 앞이 뿌옇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고 최 씨와 연화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두 며느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매인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안방 안을 짓눌렀지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그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셋 다 달랐지요.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맡겨야겠다. 보따리를 톡 두드리셨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놈의 머리가 언제 또 안개에 잠길지 모르겠으니 최 씨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였지요. 같은 말을 듣고 있었지만 최 씨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연화는 뒤로 물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차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 안에 우리 집안의 전부가 들어있다. 보따리 안에서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최 씨의 귀가 눈보다 먼저 보따리를 향해 기울었지요. 금괴인가 땅문서인가 최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셈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길지를 생각했는데 내 머리가 이 모양이니 사람을 잘못 볼까 겁이 난다. 윤 씨 부인이 이 말을 한 손으로 짚으셨지요. 진짜로 괴로운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진짜 떨림인지 만든 떨림인지는 등잔불 아래에서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두고 보겠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가장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통째로 넘기마. 그 한마디에 최 씨의 입꼬리가 찰나 올라갔다 내려왔지요. 아주 짧았습니다. 숨기려 했으나 윤 씨 부인의 흐릿한 눈이 그것을 놓쳤는지 잡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 씨의 마음 속에서 이미 보따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계산이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포개고 있었지요. 보따리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한 것인지, 진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됐다. 나가봐라. 두 며느리가 물러나고 안방에는 윤 씨 부인만 남으셨습니다. 사각, 사각. 마당을 지나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최 씨의 발소리는 빠르고 가벼웠고 연화의 발소리는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같은 마당을 건너는 발인데 속도가 달랐지요. 들뜬 발과 무거운 발 그 차이 속에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으셨지요. 조용해지자 손이 움직였습니다. 매듭을 푸셨지요. 세겹 매듭이 한 올도 망설이지 않고 술술 풀렸습니다. 침에 든 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손놀림이었지요. 아까 보따리를 더듬던 그 마디 굵은 손가락이 지금은 실 한 올 놓치지 않는 정확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마를 짚으며 안개가 들어온다던 그 사람의 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요.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의 등이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윤 씨 부인이 보따리 안을 들여다보며 씩 웃으셨습니다.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눈이 맑았습니다. 침에 든 노인의 눈이 아니라 바둑판 위에 마지막 돌을 올려놓기 직전인 사람의 눈이었지요. 허허.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묶으셨지요. 세겹 매듭을 아까와 똑같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풀었다 묶었다 묶었다 풀었다. 허허허. 어깨까지 들썩이셨습니다. 노타로의 불빛이 윤 씨 부인의 입꼬리를 비추었지요. 거기에는 침에 든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판을 벌이는 사람의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련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며느리의 본색을 시험하려는 노련한 승부사의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씨가 마당을 건너며 보인 그 빠른 발소리 윤 씨 부인은 귀로 세고 계셨지요. 흥분한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의 금괴를 이미 제 것으로 셈하고 달려가기 시작한 발이었지요. 그 발이 내일부터 어떤 밥상을 들고 올지, 어떤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를지 윤 씨 부인은 벌써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보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막내 며느리, 연화. 그 아이가 오늘 밤 무엇을 들고 안방문을 두드릴지 그것만은 아직 윤 씨 부인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과연 이 노란 보따리 하나가 두 며느리의 본색을 어디까지 드러내게 될까요? 윤 씨 부인이 버려놓은 이 판의 끝에서 보따리를 안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란 보따리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부터 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발걸음의 속도라든지 윤 씨 부인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그 찰나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 며느리의 하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보따리 쪽으로, 한 사람은 시어머니 곁으로. 그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역시 최 씨였지요. 어느 날 점심나절이었습니다. 최 씨가 부엌에서 나왔지요. 손에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이었고 뚜껑 틈새로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지나가던 연화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잘 챙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연화가 본 것과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 씨가 윤 씨 부인의 방문을 열었지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밥상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슬고슬한 쌀밥 한 그릇, 그 옆에 반찬 2가지가 놓였지요.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윤 씨 부인이 상 앞으로 다가앉으셨지요. 숟가락에 손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부뚜막에서 들고 온 냉수 바가지를 들어 올렸지요. 철벅. 따뜻한 밥 위로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밥알이 물에 잠겼고 아까까지 하얗게 피어오르던 그 김이 물 위에서 한 번 웅크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모락모락 올라오던 온기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굳었지요. 망령 드신 분이 뜨거운 거 드시다 데이시면 어떡합니까? 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것이 진짜 걱정이었는지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가 다시 반찬 그릇을 들었지요.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날 저녁 먹다 남긴 나물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쉰 냄새와 함께 물기가 그릇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새 반찬이 부엌에 있었을 텐데 하필 이것을 들고 온 것이지요. 이것도 드세요. 버리긴 아깝고.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 씨가 방 한켠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윤 씨 부인이 밥을 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최 씨의 눈이 향한 곳은 밥상이 아니었지요. 치마폭 안쪽 노란 보따리가 있을 그 자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밥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보따리를 재는 눈이었지요. 어머니, 빨리 드세요. 제가 치워야지요. 숟가락이 느렸습니다. 빨리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윤 씨 부인의 숟가락이 냉수에 잠긴 밥알을 떴지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쉰 나물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그 냄새 속에서 밥을 드시는 윤 씨의 숟가락은 한 번도 빨라지지 않았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이 순간을 기억에 새기듯이 최 씨는 계속 보았습니다.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눈이 잠깐씩 치마폭 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지요. 밥상과 보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보따리 안에 금괴를 셈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잔인한 식사 시간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끝까지 드셨습니다. 한 번도 최 씨를 올려다보지 않은 채로 밥상이 비워지자 최 씨가 일어났지요. 상을 들고 나가면서 문지방을 넘는 그 발걸음이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발이 아니라 가벼운 기대를 안고 돌아가는 발이었지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더 잘하는 것이다. 최 씨의 발걸음에는 그런 계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지요. 윤 씨 부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손등에 냉수가 아직 젖어 있었지요. 차가웠습니다. 그 손이 치마폭 안으로 들어가 노란 보따리를 꼭 쥐셨지요. 창호지 너머로 최 씨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뿐사뿐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었지요. 그 가벼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윤 씨 부인은 손등에 남은 냉수의 차가움으로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냉수밥을 드시면서도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화가 오는 것은 언제나 날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종일 부엌일에 빨래에 마당 쓸기까지 마친 뒤였지요. 연화의 두 손은 물일로 불어 터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는 낫에 긁힌 자국이 채 아물지 않아 있었지요. 하루 종일 쥐고 비틀고 문지른 손이었습니다. 최 씨가 새 비단 저고리를 꺼내보던 시간에 연화는 이 손으로 빨래를 짜고 있었지요. 그 손으로 연화는 노떼야에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 발 좀 데워드릴게요. 윤 씨 부인은 말없이 버선을 벗으셨지요. 연화가 그 발을 두 손으로 받아 물속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등을 덮었지요. 갈라지고 굳은 발 뒤꿈치였습니다. 수십 년 이 집 마당을 오가며 다진 발이었지요. 연화는 그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둥글게 문질렀습니다. 터진 제 손가락이 어머님의 굳은 살에 닿을 때마다 물이 찰방거렸지만 연화는 아프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아니, 어쩌면 아프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이 해야 할 일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요. 찰방찰방 물소리만 방 안에 고였습니다. 한참 뒤였지요. 나 오늘 밥 먹었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드셨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미음 드시고 점심에도. 연화의 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겠습니까? 점심에 윤 씨 부인의 방에서 나온 사발을 보았던 것이지요. 냉수에 불어터진 밥알이 남아있던 그 사발을. 밥알이 물에 잠긴 채 부풀어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에 쉰 나물에 누런 물이 번져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점심에도 드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발바닥을 문질렀지요.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아까보다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을 윤 씨 부인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담긴 그 마음을 발바닥으로 읽으셨을 것이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이 연화의 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물에 불어 더 빨개진 상처투성이 손을. 그 손이 제 발을 감싸고 있었지요. 최 씨의 손은 보따리를 향해 기울어 있었지만 손은 어머님의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의 손인데 향하는 곳이 이토록 달랐지요. 고생이 많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게 전부였지요. 보따리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괴도 땅 문서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자라는 그 말도
이 방 안의 물소리 사이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최 씨의 점심 방문에는 보따리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지만 연화의 저녁 방문에는 노떼야의 물 냄새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혼자 남겨진 안방에서 윤 씨 부인은 노란 보따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풀었다가 묶었다가 등잔불이 그 손 위에서 흔들렸지요. 윤 씨 부인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낮에 냉수밥을 드시던 그 눈도 아니었고 연화의 손을 내려다보시던 그 눈도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판을 읽은 뒤 다음 수를 고른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최 씨가 그 밥상을 들고 나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최 씨는 안방에서 새 비단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공수해 온 것이었지요. 연한 분홍빛 비단이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닿으면 보는 각도마다 색이 달리 빛나는 고운 천이었지요. 최 씨는 그것을 마루 위에 곱게 펼쳐놓고 구김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늘 저녁 마을 잔치에 입고 나갈 것이었지요. 손바닥 아래로 비단결이 미끄러질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최 씨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랫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마루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오고 계셨지요. 낡은 나무 바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바람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지요. 최 씨의 코가 찡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윤 씨 부인은 대답이 없으셨지요. 뒤뚱뒤뚱, 뒤뚱뒤뚱. 마루 계단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그 눈이 마루 위의 분홍 비단을 향해 있었지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어딘가 먼 곳을 떠도는 눈이었는데 발은 정확하게 마루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눈은 흐릿한데 발은 정확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최 씨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꽃그림을 그려줘야지. 네. 최 씨가 비단 저고리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윤 씨 부인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분홍 비단 위로 그 손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최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비단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윤 씨 부인의 손바닥이 천 위에 닿는 순간 척 찐득한 것이 분홍 비단 위에 번졌지요. 쭉 손이 가로로 미끄러졌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그 손을 따라갔지요.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단 위에 검고 끈적한 자국이 손바닥 너비로 길게 번져나갔지요. 분홍빛 위에 검은 줄이 한 획 아까까지 햇살에 반짝이던 그 고운 결 위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손이 멈추셨지요. 그리고 다시 이번엔 세로로 내려갔습니다. 쓱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윤 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마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화가가 자기 작품을 뜯어보듯이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셨지요. 그 손이 다시 바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슥 듬뿍 묻혀서 나왔지요. 역한 냄새가 훅 치고 올라왔고 바가지 안의 것이 손가락 사이로 찐득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여기도 꽃이 있어야 하는디. 손이 비단 아랫자락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최 씨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철벅. 퍽. 비단 저고리가 마루 위에 떨어졌지요. 최 씨가 두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홍빛은 이미 없었지요. 손바닥 자국, 손가락 자국, 길게 미끄러진 자국까지 비단 위에 온갖 모양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까까지 햇살에 빛나던 그 고운 결은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지요. 한양에서 공수한 분홍 비단이 지금은 마당 구석 뒷간 냄새를 풍기는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윤 씨 부인이 빈 바가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잘 됐네. 꽃밭이 됐어. 최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부들부들 저고리를 쥔 두 손이 떨렸지요. 이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왔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요. 목구멍까지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이지요. 내동댕이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보따리만 생각하자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려는 모든 것을 눌렀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문 이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 나왔지만 소리는 아니었지요. 분홍 비단 위의 그 검은 자국보다 노란 보따리 안의 금괴가 더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서 있는데 윤 씨 부인이 마루 아래로 내려서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하셨지요. 덩실덩실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꽃무늬 치마폭이 너울거렸지요. 마당 한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빙글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세상에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방금 한 일이 정말로 기억나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말입니다. 최 씨가 참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지요. 비단 저고리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청을 돌렸지요. 어머니가 하도 망령이 심하시니 다들 오셔서 한번 보아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였지요. 눈가를 붉히고 목소리를 떨고 더없이 지극한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청을 받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지요. 최 씨가 꾸민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망령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집 마님은 정말 망령이 드셨구나 하고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따리를 차지했을 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참 치밀한 계산이었지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웃 아낙 67이 둘러앉았지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윤 씨 부인을 모셔왔습니다. 손을 잡고 등을 받치며 더없이 지극한 며느리의 얼굴로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윤 씨 부인이 멍석 위에 앉으셨지요. 흐릿한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망령이 얼마나 심하신지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아낙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최 씨가 원한 것이 바로 그 눈빛이었지요. 동정과 걱정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최 씨의 편이 되어줄 것이니까요. 최 씨가 윤 씨 부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누구예요? 윤 씨 부인이 최 씨를 바라보셨지요. 몰라. 아낙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집이요. 오늘 밥은 드셨어요? 윤 씨 부인이 허공을 바라보셨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최 씨의 얼굴에 흐뭇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잘 되어간다는 얼굴이었지요. 계산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은밀한 만족이 입꼬리에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망령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윤 씨 부인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밥상 위를 훑었지요. 안악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최 씨의 얼굴에서 멈추었지요. 입술이 다시 달싹거렸습니다. 아까보다 느렸지요. 마치 먼 곳에서 말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깊은 우물 속에서 한마디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인연이.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내 밥에. 안악 하나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모래를 섞었어. 쩌렁.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악들의 고개가 천천히 일제히 최 씨 쪽으로 돌아갔지요. 방금까지 안쓰러운 눈으로 윤 씨 부인을 바라보던 그 눈들이 이제는 최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까의 그 흐뭇한 기색은 얼굴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망령을 증명하려던 자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셨지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어디 갔노? 그 한마디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은 입을 다물었지요. 방금 전 모래를 섞었어 라고 외치던 사람이 다시 망령든 노인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터진 뒤였습니다. 안악들의 귓속에 박힌 뒤였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 마님 밥에 모래를 섞었다더라. 망령 드신 어른을 그렇게 모신다더라.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돌담 너머에서 혀 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소문이라는 것이 한 번 마을을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법이지요. 물이 한 번 엎질러지면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최 씨는 그때마다 억울하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망령 드신 어른이 하신 말씀을 어찌 믿으십니까? 그러나 소문은 이미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 최 씨의 등 뒤에 붙어버렸지요. 최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비단 저고리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망신도 그 모든 것이 진짜 망령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나온 것인지 그 의심이 최 씨의 가슴 속에서 불씨처럼 살아났지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지요. 비단 저고리를 정확하게 찾아간 그 발걸음, 모래 이야기를 꼭 필요한 순간에 꺼낸 그 타이밍 하나하나 되짚어 볼수록 석연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망령이 맞는 건가? 그리고 어느 날 밤 최 씨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여보, 어머니 망령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 속삭임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최 씨 자신도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 씨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최 씨가 꾸민 함정에 윤 씨 부인은 걸리게 될까요? 망령인 척 숨겨놓은 그 또렷한 눈빛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최 씨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망령든 노인이 바가지를 들고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모래 이야기를 그토록 또렷하게 꺼낼 수 있는가? 흐릿한 눈이었다가도 꼭 필요한 순간에만 그 눈이 번뜩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었지만 모아놓고 보니 석연치 않은 것들이었지요.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는 것처럼 최 씨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서 자라났지요. 진짜 망령이라면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뒤집어 쓰고 있어도 벗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지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마당을 건너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겨지나? 비단 저고리에 인분을 묻혀도 참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래 이야기를 꺼내도 다음 순간 강아지 어디 갔노? 하며 흐릿한 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면을 벗기려면 참을 수 없는 것을 건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골라냈습니다. 최 씨가 고른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아끼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가 아니었지요.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유독 살뜰하게 대하는 사람 막내 며느리 연화를 건드리면 망령 뒤에 숨은 진짜 눈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최 씨는 계산했지요. 참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지요.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방문이 열려 있었지요. 안에서 마당이 훤히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확인했지요. 방문이 열려 있는지, 어머님이 안에 계신지 다 확인한 뒤에 마당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연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 왜요? 연화가 고개를 돌렸지요. 최 씨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연화의 뺨을 향한 손이었지요. 그러나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최 씨의 손은 연화의 뺨 바로 앞에서 멈추었지요. 소리만 공기를 갈랐습니다. 때린 것이 아니라 때리는 척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날아오는 손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지요. 빨래를 이렇게 대충 거두면 어떡해요? 최 씨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꾸짖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씨의 눈은 연화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뺨이 아니라 방문 너머를 보고 있었지요. 연화를 때리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낚시꾼의 눈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최 씨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바스락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최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아직 물지 않았습니다. 미끼가 부족했던 것인가 최 씨는 다시 연화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한 번 더 이러면 그때였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났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문지방에 손을 짚고 일어서고 계셨지요.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물었다라는 눈이었지요. 윤 씨 부인의 눈이 마당을 향했습니다. 연화를 보셨지요. 연화의 뺨 앞에 멈춰 있는 최 씨의 손을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흐릿하던 눈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게 우물 위에 모래가 한순간에 거치듯이 맑고 날카로운 눈이 드러났지요. 아까까지 방 안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윤 씨 부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최 씨. 낮은 목소리였지요. 최 씨의 등이 굳었습니다. 내 지금 뭐 하는 거냐? 쩌렁. 감히 내 집 마당에서.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지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굳었고 연화가 굳었고 담 너머에서 지나가던 발걸음 소리마저 멈추었지요.
윤 씨 부인은 문지방을 꽉 쥐고 서 계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요. 온몸의 힘이 손끝에 몰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망령된 노인의 손이 아니었지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연화가 맞을 뻔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노한 사람의 손이었지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 씨가 원한 것은 호통이 아니었지요. 호통 속에 담긴 또렷함이었습니다. 망령든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정확한 분노, 그 흔들림 없는 눈빛. 최 씨는 그것을 끌어낸 것이었지요. 감히 내 집 마당에서라는 그 한마디 속에 윤 씨 부인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망령든 사람이 내 집이라는 단어를 저토록 정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저토록 또렷하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최 씨의 함정에 윤 씨 부인이 걸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남편을 오랫동안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이튿날 아침 최 씨의 얼굴을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지요. 부석부석하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했고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광채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칼자루를 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지요. 최 씨가 마을에서 가마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이웃 안악셋도 불렀지요. 왜 안악들을 불렀겠습니까?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편한 곳에 모신 것이라는 증인 말입니다. 마당에 가마가 들어서자 윤 씨 부인이 방에서 나오셨지요. 흐릿한 눈으로 가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최 씨가 윤 씨 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이웃 안악들이 보는 앞에 서였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실 곳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기엔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거기 가시면 좋은 분들이 잘 돌봐드릴 겁니다. 목소리가 촉촉했지요.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요. 이웃 안악 하나가 손을 입에 모았습니다. 어머, 저런 효부가 어디 있나. 최 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반짝였지요. 원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효부라는 그 한마디가 최 씨의 계획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준 셈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최 씨의 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싫다. 어머니. 싫다고 했다. 최 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니, 여기 계시다간 사람을 해치실 수도 있어서요. 망령이 너무 깊어지셔서. 이웃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지요. 윤 씨 부인의 싫다는 이미 그들에게는 망령든 노인의 고집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싫다고 하셔도 소용이 없었지요. 최 씨가 며칠에 걸쳐 깔아놓은 판 위에서는 윤 씨 부인의 말은 전부 망령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윤 씨 부인의 입이 열리려 했지요. 그러나 최 씨가 더 빨랐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눈짓을 보낸 뒤였지요. 두 사람의 손이 윤 씨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축하는 손이었지요. 이웃 안악들이 보기에는 망령든 어머니를 조심조심 모시는 효자 부부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손의 힘이 부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끌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섰지요. 최 씨가 이웃 안악들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눈빛이었지요. 눈가를 손끝으로 찍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참 빈틈없는 연기였지요. 마당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대문 밖으로 가마의 지붕이 사라지고 가마꾼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연화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서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을 것이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연화 곁을 지나치며 낮게 말했지요. 어머니 보따리는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쪽을 보고 있었지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방향을. 보따리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떠나간 그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마는 마을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렀지요. 처음에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논둑이 보이고 느티나무가 보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 씨 부인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마가 산자락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소리가 달라졌지요. 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가마꾼의 발소리가 낙엽을 밟는 소리로 바뀌었고 길이 좁아지면서 가마 옆으로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올라갈수록 따뜻한 것들이 사라지는 길이었지요. 사람 사는 냄새도 밥 짓는 연기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하나씩 벗겨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가마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품속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노란 보따리가 없었지요.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 귀퉁이가 내려앉아 있었고 창호지는 여기저기 뚫려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재만 쌓여 있었고 장작은 처마 아래 두 단이 전부였지요. 사람이 살다 떠난 집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러 온 집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돌아갔지요. 발소리가 산길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가 사라졌지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가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없었지요. 뚫린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윤 씨 부인의 옷자락을 건드렸습니다. 싸늘했지요. 평생 일으켜 세운 집에서 이제 이곳에 홀로 남겨지신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떠했겠습니까? 밥 한 술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불 한 번 떼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낮에는 찬바람이 집안을 가로질렀고 밤이면 손발이 고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 창호지를 두들겼지요. 윤 씨 부인이 평생 모은 것, 평생 일군 것, 평생 지킨 것, 그 모든 것이 산 아래 마을에 남겨져 있었고 어머님은 이 산 위에서 빈손으로 바람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래 마을에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지요. 아무도, 단 한 사람을 빼고는. 최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안채 쪽 창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서야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소리를 죽이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녁에 남겨둔 된장국을 솥단지에 옮겨 담았지요. 찬밥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부뚜막 아래 숯자루를 꺼냈지요.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손이었습니다. 숯을 옮기는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지요. 들킬까 두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연화를 따라다닌 지 벌써 며칠째였으니까요. 지게에 얹었습니다. 살인문을 밀었지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굳었지요. 안채 쪽을 보았습니다. 창호지에 불빛이 없었지요.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천천히 내쉬고 살인문을 빠져나갔지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듬성듬성 내려왔지요. 발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연화는 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올라갔지요. 지게가 무거웠습니다.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졌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뚫린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드는 그 방에서 어머님이 혼자 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연화의 발을 앞으로 끌고 갔지요. 집이 보였을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휘잉 바람이 집 안을 가로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비어있는 집, 버려진 집에서나 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문을 밀었지요. 싸늘했습니다. 아궁이가 꺼진 지 오래였지요. 제가 식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구석에 호청 하나를 두르고 앉아 계셨지요. 두 손을 품속에 넣은 채로 연화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드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연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셨느냐고 물을 수도 없었고 최 씨가 그랬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궁이로 갔지요. 숯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살아났지요. 작고 작은 불꽃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방 안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방 안의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온기가 돌아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솥단지를 열었지요.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찬밥을 그 옆에 놓았지요. 드세요, 어머니. 윤씨 부인의 손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떨렸지요. 연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며칠을 거의 드시지 못한 손이었지요. 평소에 보따리 매듭을 한 치에 흐트러짐 없이 묶던 그 단단한 손이 숟가락 하나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보고도 연화는 못 본 척 돌아앉아 뚫린 창호지를 손수건으로 막기 시작했지요. 왜 돌아앉았겠습니까? 마주보고 있으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울면 어머님도 울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숟가락을 들 기운마저 놓아버리실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지 않는 것이었지요. 밥상이 비워질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숯불 타는 냄새만 방 안에 고였지요. 아까까지 바람만 가득하던 방에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이지요. 연화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벽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보자기를 폈습니다. 밥을 담으려던 순간이었지요. 어디 가요? 등잔불을 들고 서 있는 최 씨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지요. 등잔불이 최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빛이라 그림자가 깊었지요. 눈두덩이 어둡고 입꼬리가 또렷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얼굴이었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연화가 부엌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린 얼굴이었습니다. 장에 좀 다녀오려고요. 밤에요? 내일 아침 일찍 서야 해서요. 최 씨의 눈이 내려왔지요. 보자기를, 솥단지를, 숫자루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짚는 눈이었지요. 장에 가는 사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에 숫자루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요. 밤에 된장국을 이고 장에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화의 거짓말은 너무 허술했지요. 시선이 다시 연화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요. 짧았지요. 장은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요. 연화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지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답이. 최 씨는 등잔불을 들고 부엌을 나갔지요. 그 발소리가 안채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등잔불이 사라지자 부엌이 다시 어두워졌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든 채로. 부뚜막 위에 솥단지에서 된장국 냄새가 올라왔지요. 식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아까까지 따뜻했던 그 냄새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연화의 머릿속에는 뚫린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드는 산 위에 그 방이 떠올랐지요. 지금 이 시각에도 바람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숯이 다 타고 재가 굳어 있을 것이지요. 어머님이 호청 하나를 두르고 앉아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부엌 바닥에 서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최 씨의 눈이 부엌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씨의 눈이 연화를 따라다녔지요. 아침에 우물에 가도 저녁에 부엌에 들어가도 최 씨가 어느 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놓고 막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이 없어도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최 씨는 알고 있었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지요. 사흘째 되던 밤,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뚫린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산 위에 그 집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솥단지에 넣어둔 마지막 묵은 쌀이 얼마나 남았을지, 숯이 다 타고 재가 굳어 있을 아궁이가 어떤 모양일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서 이불을 걷어차고 싶었지만 옆방에서 최 씨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가 마을 안악을 만나러 나갔지요. 사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졌지요. 연화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흘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순간이었지요.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보자기에 찬밥을 쌌지요. 숯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리문을 밀었지요. 산길로 뛰었습니다. 집 문을 밀었지요. 싸늘했습니다. 첫 방문 때보다도 더 차가웠지요. 아궁이가 꺼져 있었습니다. 재가 식어 하얗게 굳어 있었지요. 바람이 뚫린 창호지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날 사이에 방 안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였지요. 연화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흘바닥에 쓰러져 계셨지요. 호청 하나가 반쯤 걸쳐져 있었고 손이 바닥을 짚으려다 그대로 굳은 모양이었습니다. 일어나려다 힘이 빠져 쓰러진 것이지요. 차갑고 파리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지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지요.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지요. 귀를 갖다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얕았지만 있었지요.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연화의 귀에 닿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 무언가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지요. 울면 손이 멈추고 손이 멈추면 어머님이 위험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켰지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불이 없었지요. 장작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싸늘한 바람과 꺼진 재뿐이었지요. 연화는 제것저고리를 벗어 윤 씨 부인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속적삼 하나 남은 채로 숯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부싯돌을 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불이 붙었습니다.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동안 연화는 찬밥을 물에 풀었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윤 씨 부인의 입술에 적셔드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물기가 스며들었지요. 윤 씨 부인의 입술이 움직이셨습니다. 연화는 지게를 들었지요. 윤 씨 부인을 지게에 얹었습니다. 가벼우셨지요. 나흘을 거의 드시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뼈와 살 사이에 남은 것이 얼마 없는 가벼움이었지요. 그 가벼움이 무거운 지게보다 더 무겁게 연화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평생 이 집안을 이끌어 오신 분이, 이 집안의 전부를 일구신 분이 지게 위에서 깃털처럼 가벼우셨지요. 지게를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산길로 내려서기 시작했지요.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서 미끄러졌지요. 연화의 왼발이 휘었습니다. 몸이 기울었지요.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겨우 섰지요. 다시 걸었습니다. 내리막이 꺾이는 지점이었지요. 발이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꽂혔지요. 돌불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무릎에서 번졌지요. 치마 아래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여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놓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땅을 밀었지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등 위에서 어머님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지요. 그 숨소리가 들리는 한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연화의 발을 끌고 가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지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속적삼 하나로 산길을 내려온 것이었으니 몸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나 등 위에서 윤 씨 부인이 작게 신음하셨지요. 살아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연화에게는 충분했지요. 연화의 발이 집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으로 가면 최 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 씨의 눈앞에 어머님을 데려가는 것은 다시 산으로 보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이었지요. 마을 어귀 끝 돌담이 무너진 자리 옆에 낮은 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친정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사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잠을 막 깬 얼굴이었지만 지게 위의 윤 씨 부인을 보는 순간 친정어머니의 눈이 달라졌지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이지요. 설명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윤 씨 부인을 아랫목에 눕혔지요. 친정어머니가 이불을 꺼내 두 겹 덮었습니다. 연화는 손발을 주물렀지요. 가져온 찬밥을 물에 풀어 조금씩 입술에 적셔드렸습니다. 산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은 소녀였지만 이번에는 방 안이 따뜻했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천천히 열리셨지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눈이었지요. 그러다 연화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눈가에 아주 작은 물기가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말보다 먼저 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이 집안을 이끌어 오신 분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금방 감추셨을 것입니다. 연화는 매일 이 집을 드나들었지요. 장을 본다고, 친정에 들른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최 씨는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친정어머니,
집까지 따라올 수는 없었지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막으면 마을 사람들 입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지만 연화에게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지요. 된장국을 이고 오는 날도 있었고 약초를 다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낯빛이 돌아오는 데는 며칠 걸렸지요. 미음 사발을 비우시는 날이 오더니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 날도 왔습니다. 손끝에 힘이 돌아오고 목소리에 기운이 실리는 데는 더 걸렸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연화의 손을 잡으셨지요. 친정어머니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타올랐지요. 연화야. 네, 어머니.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지요. 윤 씨 부인의 눈이었습니다. 흐릿한 척하던 그 눈이 아니었지요. 차갑고 또렷하고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눈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쓰러져 계시던 분의 눈이 아니었지요. 판을 버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마지막 돌을 올리기 직전인 사람의 눈이었지요.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손이 연화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기다려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윤 씨 부인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연화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눈빛이 단단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그 손의 온기가 처음 잡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산 위 그 싸늘한 방에서 잡았던 얼음장 같은 손이 지금은 연화의 손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 온기의 차이 속에 연화가 나흘 동안 한 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아래채에서는 최 씨가 며칠 전부터 들뜬 기색이 역력했지요. 요양처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미 비어있더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최 씨는 혼자 속으로 짐작했지요. 거기서 돌아가셨겠지. 망령된 노인이 혼자 버틸 수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발걸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양심이 찔렸겠냐고요. 글쎄요, 보따리 안의 금괴가 양심보다 무거웠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청을 돌리러 다니는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드셨을 때 제게 모든 것을 넘기셨어요. 그 기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노란 보따리를 열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잔칫날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입고 나갈 옷까지 골라두었습니다. 입꼬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지요.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최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겠지요. 잔칫날 아침 최 씨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경대 앞에 앉아 단장을 했지요. 머리를 빗고 비녀를 꽂고 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인분 묻은 분홍 비단이 아니었지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옥색 비단 저고리였지요. 입고 나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경대 속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요. 오늘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노란 보따리를 들었지요. 단단히 묶인 매듭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새 겸 매듭이었지요. 이 매듭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풀 생각을 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금괴가 쏟아지고 땅 문서가 펼쳐지고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그 장면을 최 씨는 이미 머릿속에서 100번은 그려보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씨가 이 보따리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새 겹 매듭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풀려고 하면 풀 수 있었지요. 최 씨가 열어보지 않은 것은 열어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열었는데 금괴가 아니라면
그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지요.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면 무엇이 나오든 자기 것이 되니까요. 참 어리석은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지요. 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마을 어른 몇 분도 오셨습니다. 최 씨가 직접 장만한 음식상이 차려졌지요. 식혜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도 났지요. 꽤 정성을 들인 상차림이었습니다. 이 한 상에 최 씨가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보따리 안에 금괴를 꺼내 보이는 자리인데 음식이 허술하면 체면이 서지 않겠지요. 어서들 오세요. 오늘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가 허리를 굽혔지요.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지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들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지요. 연화는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최 씨가 무슨 잔치를 벌이려는지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연화는 알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산 위 요양처에서 보따리를 비우고 다시 채우던 그 밤을 연화는 보았으니까요. 최 씨가 자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이 드셨을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을 제게 넘겨주셨지요. 안악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자리도 찾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최 씨가 눈가를 손끝으로 찍었지요. 돌아가셨다 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윤 씨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산 위 그 빈집에서 혼자 버티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요양처에 사람을 보냈더니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산에 버려놓고 돌아가셨다며 눈물을 찍는 그 모습이 참 놀라운 연기였지요. 그래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재산으로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 대단하다. 복 받을 며느리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씨의 등이 더 꼿꼿해졌지요. 원한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넘겨주신 보따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최 씨가 노란 보따리를 들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습니다. 최 씨의 손이 매듭으로 갔지요. 단단히 묶인 매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순간을 최 씨는 오래 즐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이 자기 손끝에 모여 있다는 것이 최 씨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듭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지요. 한 겹이 풀렸습니다. 최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식혜 사발을 들던 손도 전을 집으려던 젓가락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겹이 풀렸지요. 노란 천이 느슨해졌습니다. 최 씨가 숨을 들이마셨지요. 금괴의 무게를 손에 느끼기 직전의 숨이었습니다. 세 번째 겹이 풀리는 순간 무언가가 코를 건드렸지요. 최 씨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냄새였지요. 금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철벅. 노란 천이 완전히 펼쳐졌지요. 쏟아졌습니다. 말라붙은 오물 덩어리가, 개벽다귀가, 그리고 마당 흙이 멍석 위로 우르르 쏟아졌지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요.
방금까지 기대에 찬 눈으로 보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습니다. 코를 찡그리는 사람,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입을 틀어막는 사람. 아까까지 복 받을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던 그 입들이 닫혀 있었지요. 최 씨가 두 손으로 펼쳐진 노란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지요. 금괴도 땅 문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멍석 위에 쏟아진 오물과 뼈다귀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멍석 위에 쏟아진 것들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보였지요. 마을 어른 한 분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지요. 종이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익혔지요. 욕심의 눈먼 년, 내 죄는 내가 받으리라. 마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 줄이 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겠지요. 망령든 노인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지요. 한 획 한 획이 또박또박 정신이 멀쩡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안악이 코를 틀어막았지요. 식혜 사발을 들고 있던 어른이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 접시를 향해 뻗었던 손이 슬그머니 거두어졌지요. 아까까지 대단하다, 효부다 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옥색 비단 저고리가 봄볕 달에 고왔습니다. 곱게 빗은 머리카락도 그대로였지요. 새벽부터 공들여 차린 그 모습이 그대로인데 두 손이 떨렸습니다. 노란 천을 쥔 손이 부들부들. 오물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에 퍼지고 있었고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윤 씨 부인이 들어오셨습니다. 연화가 그 옆에 있었지요. 친정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최 씨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망령이 들어 요양처에 보내졌다던 사람이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고 또렷한 눈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지요.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망령든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발소리가 멍석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멍석 위에 쏟아진 것들을 내려다보셨지요. 오물과 뼈다귀와 흙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최 씨를 보셨지요.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손에 들린 노란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귀신을 본 것과 같았겠지요. 아니, 귀신보다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귀신은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윤 씨 부인과 최 씨 사이를 오갔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입을 여셨지요. 내가 여기 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침에 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평생 이 집안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산 위 요양처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솥단지를 들고 올라오던 그 밤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아궁이 불빛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 노란 보따리가 있었지요. 천천히 매듭을 푸셨습니다. 안을 비우셨지요. 금괴도 땅 문서도 처음부터 이 보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마님이 그것을 빼내고 다른 것을 넣으신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퍼온 흙을, 처마 아래 굴러다니던 개벽다귀를,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씩 넣으셨지요. 다시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새 겸 매듭을. 연화가 그것을 보았지요. 어머니, 그것은.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그 눈에 일렁였지요. 내가 처음부터 준비해 두었다. 씩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화는 그때 알았지요. 치매도 망령도 보따리도 전부 윤 씨 부인이 버려놓은 판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본색을 시험하기 위한 판이었지요. 그리고 최 씨가 냉수밥을 들이붓고 인분을 비단에 묻히고 산 위에 내쫓은 그 모든 일이 윤 씨의 판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마당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그러나 마당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망령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씨의 무릎이 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지요. 그런데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식혜사발도 전 접시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지요. 봄볕이 멍석 위에 내려앉았고 바람이 가끔 처마를 건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윤 씨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찬밥에 냉수를 부어 내오던 이를, 쉰 나무를 버리기 아깝다며 가져오던 이를, 망령든 시어머니에게 찬물에 잠긴 밥을 먹이면서 눈은 보따리를 쫓고 있던 그 눈빛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홍 비단 저고리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치매를 시연하려다 오히려 망신당하던 일도 하지 않으셨지요. 왜 빼셨겠습니까? 비단 저고리에 인분을 묻힌 것은 사실 마님이 하신 일이지요. 모래밥 이야기를 꺼내서 최 씨를 망신시킨 것도 마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윤 씨 부인 자신이 치매를 꾸민 것도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가 한 일,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변명할 수 없는 것만. 막내 며느리를 때리는 척해서 고통을 유도하던 일. 그리고 산속 요양처에 홀로 가두던 일.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첫 번째는 최 씨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의심하고 함정을 파서 시험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 시어머니를 산속 빈집에 홀로 가두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복 받을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굳어 있었지요. 최 씨를 향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움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최 씨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까지 이 마당에서 최 씨는 효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받아 가문을 일으킬 복받은 며느리였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시어머니 밥에 냉수를 부은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옥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흉측하게만 보였겠지요. 윤 씨 부인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지요. 최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었는지 또 다른 연기였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너무 많은 연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윤 씨 부인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짧았지요. 오늘로
최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요. 억울하다, 사정이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속이셨다.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그 말을 막았지요. 아무도 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 효부라고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최 씨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멍석 위에 떨어진 노란 천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아까까지 최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따리의 천이었습니다. 금괴가 들어있다고 믿었던 그 보따리가 이제는 오물 냄새 나는 걸레짝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최 씨가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졌지요.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최 씨의 발소리가 사라진 것이지요. 보따리 이야기가 나온 날부터 최 씨의 발소리는 늘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들뜬 발이었지요. 보따리를 향해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그 발이 이제 이 집을 떠났지요. 영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각각 한마디씩 남겼지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중 한 어른이 윤 씨 부인의 손을 잡았지요. 연화 며느리 잘 두셨습니다.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지요. 짧았지요.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나흘 동안 산 길을 오르내린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얼음장 같은 손을 잡아준 그 온기에 대한 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이 비워졌지요. 멍석을 걷고 음식상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연화 혼자였지요. 친정어머니가 거들려 하자 연화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쓸었지요. 사각사각 멍석 위에 쏟아졌던 것들이 치워졌습니다. 개벽다귀도 흘덩이도 오물도. 마당이 깨끗해졌지요. 아까까지 소란스럽던 마당이 이제는 빗자루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세워두고 연화가 허리를 폈지요. 윤 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 부인이 손짓하셨지요. 이리 오너라. 연화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윤 씨 부인 곁에 앉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봄볕이 마루 위에 내려앉았지요.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렸습니다. 이 집 이야기의 시작에도 참새가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마당에서 참새를 향해 이놈아 썩 꺼지지 못할까 하고 소리를 지르셨던 그때에도 참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망령든 시어머니의 소동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참새가 우는 봄날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종이였지요. 여러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내미셨지요. 받아라. 연화가 받아 펼쳤습니다. 땅 문서였지요. 그리고 그 아래 가업의 장부가 함께였습니다. 이 집의 논밭과 곳간과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이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노란 보따리 안이 아니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처음부터 오물과 뼈다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금괴와 땅 문서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이 그것을 빼내어 다른 곳에 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그것은 윤 씨 부인만 아시는 일이었지요. 어쩌면 품속에 늘 지니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산 위에 버려지셨을 때도, 연화의 등에 엎혀 내려오셨을 때도, 친정어머니 집에서 미음을 드셨을 때도 품속에
이종이들이 있었을 것이지요.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내 것이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은 채로 어깨가 작게 흔들렸지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지요. 보따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이, 금괴 이야기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 냉수밥 사발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괴 때문이 아니었지요. 땅 문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그 한마디 때문이었지요. 그 말 속에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이 그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게 전부였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떼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 발을 씻겨드리던 그 밤에도 말이 없었지요. 산길을 지게에 업고 내려오던 그 새벽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부터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였지요. 터진 손으로 굳은 발을 씻겨드리고 얼음장 같은 손을 잡아 주무르고 지게끈에 파인 어깨로 어머님을 업어 나르고 그 손들이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철이 바뀌었지요. 감나무에 새잎이 돋고 마당 어귀에 심어둔 채소가 올라오고 아침마다 달구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지요.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마당에 퍼졌지요. 윤씨 부인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연화가 그 옆에 앉았지요. 연화의 남편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지요. 드시지요, 어머니. 연화가 된장국 사발을 윤씨 부인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이었지요. 냉수밥이 아니었습니다. 쉰 나물이 아니었지요. 모락모락 힘이 오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숟가락을 드셨지요. 한 마디였습니다. 맛있구나. 마당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지요. 처마 끝 풍경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참새가 담장 위에서 짹짹거렸지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이런 아침이 오는 데는 참 오래 걸렸지요. 재물은 눈을 멀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지요. 그러나 진심은 다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산길을 오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차가운 발을 씻겨드리는 그 마음은 결국 생명을 살립니다. 냉수밥을 드셔도 참으시고 산속에 버려져도 살아 돌아오시고 오물이 가득한 보따리로 욕심쟁이를 벌하신 윤씨 마님의 지혜와 보따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어머님의 발만 씻겨드린 연화의 진심이 만났기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수 있었지요. 윤씨 마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지요. 따뜻한 된장국 한 사발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